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설비 시운전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일본은 내일부터 방류설비 전반을 최종 점검하면서 IAEA와 최종 방류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아동 2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르면 내일 시작됩니다. 정부는 한 달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기소까지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 용병 기업을 이끄는 프리고진이 무장 반란 이후 첫 육성 메시지를 내고 정권 전복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방 개입설이 불거진 가운데 미 바이든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장마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영남과 광원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스 애니쇼 2부 이어갑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위한 공사가 완료된 데 이어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도 오늘 마무리됩니다. 일본 원자력 안전규제위원회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방류 설비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에 나섭니다. 일본 현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그럼 이제 방류 준비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의 해양 방류 터널에 사용한 굴착기를 어제 인양했습니다. 이어 토사가 터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뚜껑 설치까지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부터 진행해오던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도 오늘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해온 방류 설비 공사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도쿄전력은 현재 설비 시뮬레이터를 통해 직원들의 방류 설비 조작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원자력 안전규제위원회는 내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오염수 방류 시설 전반에 대해 최종 점검에 나섭니다. 최종 검사가 모두 끝나면 방류 설비를 위한 준비 절차는 모두 마치게 됩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방류 시기는 나왔습니까? 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다음 달 일본을 찾아 기시다 총리와 면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IAEA 최종 보고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IAEA 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으면 방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어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 화상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은 외무성, 경제산업성, 원자력규제청, 환경성, 수산청, 도쿄전력 관계자가, 우리 측은 외교부 원자력위원회 등이 참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염수 방류 상황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 측과의 의사소통을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자국 어민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방류를 곧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민평연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오는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평연 대표인 홍익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평연은 결의안에서 오염수 방출 문제가 국제사회 주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다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모임인 민평연이 일본 오염수 문제를 오는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데 대해 어떤 대표성을 갖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평연이 무슨 목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밟을 것인지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는 국가적인 입장을 공식으로 표명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정부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여야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킬러 문항 관련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방침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공정수능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환영했지만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교육부의 졸속 대책 발표로 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을 내지 않겠다는 사교육 대책의 발표에 대해서 입시 현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 사교육비 증가 원인이었다며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지만 수능을 코앞에 두고 혼란만 더 키웠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 사교육 비용을 줄이겠다는 소식에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킬러 문항이 단순히 오답률이 높거나 낮은 문항이 아니라 학교 과정으로는 대비하기 힘들어 사교육비 부담이 컸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극복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나갈 길이긴 한데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한 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킬러 문항 혼란이 가중되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사교육에 더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상위권이랑 최상위권이 섞이면서 의대 가려고 준비하고 재수하고 삼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수시나 논술을 챙기려 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건 또 그거대로 사교육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일선 교사들은 수능이라는 대학 입시 제도와 점수 경쟁 패단이 달라지지 않는 한 큰 변화가 없을 거란 반응이 많았습니다. 45개의 문항을 80분 안에 문제 푸는 이 시험 구조가 동일한 상황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들은 이번 발표가 사교육비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할 것이라 지적합니다. 변별력을 위해 준 킬러 문항이 많아져 중위권 경쟁 등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의견과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해법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교육 업계에선 정부가 현실을 잘 모른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는 것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기준이 애매해져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킬러 문항이 공개가 되었지만 실제 정답률이 몇 %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 킬러 문항은 상위권 변별력의 핵심 문항인데 문제 난이도라든지 어떤 형태가 매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험의 목적인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부 정책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6월 모의고사는 통합수능 이후 국어와 수학 간 표준 점수차가 가장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대로라면 이른바 문과 침공이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지난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보면 국어 최고점 표준 점수는 136점, 수학은 151점으로 15점 차이가 났습니다. 이는 2022년 통합수능 이후 치러진 역대 6월 모의고사 가운데 가장 큰 점수 차이자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도 점수 차가 4점 더 벌어진 것입니다. 입시업체들은 이번 기조가 유지된다면 이과생의 문과 지원 현상이 더 심해지고 선택 과목 간 유불리 현상도 심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아버지에게도 살인을 암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존속 살인을 검색하기도 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분노가 범행으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정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 따로 사는 아버지와 통화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가정사정으로 부모 대신 할아버지 집에서 자란 정유정은 아버지에게 서운한 감정을 쏟아냈고 살인을 암시하는 듯한 말도 한고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정의 공책에서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분이 안 풀린다는 살인 암시 메모가 나왔는데 아버지와의 통화에서도 범행 전 심리 상태가 확인된 겁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존속 살인을 검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유정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분노가 막 쌓여가지고 성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분노하는 대상은 뭐 누군데 문제는 화풀이 대상으로 대치를 한 거죠. 만만한 피해자로,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로. 검찰은 정유정이 피해자를 흉기로 100차례 넘게 찌른 사실도 확인해 공소 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정유정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YTN 차상입니다.
충남 천안에서도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 수사가 의뢰돼 경찰이 수사하는 출생 미신고 사건이 모두 12건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과는 지자체에서 16건 수사를 의뢰받아 이 가운데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12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출생 미신고 건은 해당 아동이 지난해 말에 태어나 이틀 만에 병원에서 숨졌고 학대 정황은 없어서 종결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 화성과 수원, 안성에서 영유아 4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이르면 내일 시작됩니다. 조기용 복지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일이나 모레 질병관리청과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전수조사에 착수해 한 달 안에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임시 신생아 번호를 토대로 산모 인적사항을 수집해 추적 조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대로 적극 행정위원회를 열고 전수조사의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 둘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혐의를 영아 살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교적 형량이 낮은 영아 살해 형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수경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신수경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살인죄에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를 해볼 건 영아 살해인데 어떤 경우에 이 영아 살해 혐의가 적용되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형법상으로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분만 직후에 산모의 그런 정신적인 흥분 상태나 이 심신미약한 상태 등을 감안해서 일반 살인죄보다 경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영아 살해죄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좀 낮은데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10년 이하 징역으로 지금 상한선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고 다음 그래픽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네, 그래픽에 보면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살인죄는 5년 이사 징역이고요. 이렇게 영아 살해죄에 대해서 좀 비교적 낮게 형량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영아 살해죄가 형법에 처음 들어온 게 이제 1953년 그때 형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인데요. 아시다시피 그때가 전쟁 직후다 보니까 극도의 공공한 상태에서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이 조금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 임신 중지도 결정할 수 없었던 사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를 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걸 산모에게 다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는 없다. 일반 살인죄처럼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이죠. 근데 이제 사회가 많이 변했고 오히려 아동학대 처벌법처럼 보호자가 아이를 살해했을 때는 가중처벌하는 분위기가 된 상황에서 현재와는 조금 결이 맞지 않은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영아 살해죄라는 게 어떤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인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일반 살인죄에 비해서 이제 상한 10년까지만 이제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법정형 안에서만 이제 재판부는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애초 영아 살해죄 자체가 이런 가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을 해서 감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을 해서 감경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유예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형량이 너무 낮아서 이번에 아이 둘을 살해한 어머니가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살인에서 이제 영아 살해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이번에 혐의를 바꾸게 되면 어떤 것들이 좀 증명이 더 돼야겠습니까? 우선은 보통 이제 영아 살해의 경우에는 법에도 적혀 있다시피 이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 이후에 상당 시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산모가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찾은 이후에 범행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일반 살인죄로 이제 기소를 하고 이제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분만 직후의 살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일반 살인죄로 죄명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분만 직후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어떤 근거나 정황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보시기에? 우선은 병원에서 출산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살인에 이른 부분들이 있고요. 말 그대로 영아 살해죄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 출산 이후에 산모의 그런 호르몬적인 그런 흥분 상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네. 일정 정도의 시간적인 텀이 있고 뭐 그 다음 날에 살인이 이루어졌다던가 이런 경우에까지 그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범죄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명화 살해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 하나가 아니라 둘을 살해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굳이 그렇습니다. 뭐 시점이나 살해 시점이나 심리 상태를 굳이 따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 영아라는 이런 좀 사전적인 의미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조금 방점을 두고 최초에 죄명이 결정된 게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제 피해 아동이 둘이나 되고 또 해당 가정이 뭐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평범하게 살아왔고 또 병원에서 출산까지 하였다 뭐 이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 네. 굳이 가해자에게 일반적인 감경 요소까지 해야 되는 영아 살해죄가 이게 왜 논의가 되는지는 좀 이해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요.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던 사안이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경찰이 이 사건이 법에서 정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이 아니라서 신상 공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만약에 혐의가 살인으로 변경되면 신상 공개 검토가 가능할지 또 판단할 때 어떤 게 필요할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특강법상에 보면 일반 살인죄, 뭐 존속살인 이런 경우는 신상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은 되는데 영아 살해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경찰이 영아 살해라면 아예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일반 살인죄로 변경이 된다면 우선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심사를 거쳐야 될 텐데요. 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사항인 게 가해자가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거기에 다른 아동들이 지금 양육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아동들도 어느 정도 연령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가해자가 신상이 공개가 된다면 사실 그 다른 아동들, 해당 아동들이 입을 불이익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여서 좀 수사기관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수사 중이고요. 검찰과 함께 혐의를 변경할지 어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뉴스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수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3억 원을 받은 혐의와 김만배 씨에게 보낼 돈을 외사촌이자 분양 대행업자인 이모 씨에게서 받아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대 부동산 등을 약속받고 대출 과정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에게 청탁을 전달하고 약정 사실을 박 전 특검에게 보고한 실무자를 측근 양재식 변호사라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던 지난 2016년 특수수사의 전설 박영수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과제 앞에서도 오로지 사실만 보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화면 보겠습니다. 또한 결코 자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무려 100명이 넘는 규모로 꾸려지며 슈퍼특검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영입한 것도 바로 박영수 특검이었습니다. 사심없이 정도 있는 수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에 윤 검사도 맡게 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이끌었던 특검팀은 삼성 등 대기업의 뇌물과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며 3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큰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소 이후에도 박 전 특검은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특검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저희 특검도 체제를 정비하여 공소 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여러분께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던 2021년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휘말리면서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대여받아서 쓰고 여러 차례 수산물을 받는 등 금품 336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결국 특검팀 출범 4년 7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끝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가량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박수받던 국민특검, 이젠 구속을 피하기 위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멋지다 현진아!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로 국고에 들어가는 돈 아깝다고 생각하실 분 있으실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 하는 이런 돈 막아줄 정부 하나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입니다. 당연히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이지만 급하니까 잠깐이니까 하고 주차하시는 분들 이렇게 적지 않죠. 지금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돼 있는 인도가 다음 달부터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명문화됩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지금까지는 5곳이었습니다. 소화전 5m 이내나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 정류소 10m 이내였는데요. 여기에 인도가 추가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과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가끔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1분 미만으로 세워두는 것은 일시적으로 허용이 좀 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번에 인도를 포함해서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택시나 택배도 동일하게 단속 대상이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주의가 좀 되실 겁니다. 이 밖에도 주정차가 되는 곳, 안 되는 곳 헷갈리시는 분들 위해서 그래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흰색 실선으로 돼 있는 곳은 주정차가 가능하고요. 황색 점선인 곳은 잠시 정차만 가능합니다. 황색 실선인 곳은 아예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탄력적으로 물건 상하차를 위해 잠시 머무는 것까지는 단속하지 않는데요. 황색 복선으로 된 곳을 보셔야 됩니다. 절대 주정차를 해선 안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주차를 했다가는 과태료 폭탄이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제 이전만 해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한이? 한 사람이 하루에 최소 3번에서 최대 5번까지 할 수 있었어요. 신고를요? 네. 예. 근데 이 제한도 풀었어요. 거기다 계속 주차가 돼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과태료 20번씩 날아갈 수 있어요. 내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아기가 태어나면 1살이 아니라 0살부터 시작하고 생일이 지나야 1살이 됩니다. 1살이 안 된 아동은 개월 수만 표기하면 됩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 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며 법령과 계약, 공문서 등의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 내일부터 만 나이가 적용돼도 술, 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2004년생부터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나이, 즉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올해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고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 YTN이 보도한 지역농협 간부급 직원의 이른바 셀프 대출은 대출 감독 업무를 맡은 직원의 내부 고발로 불거졌는데요. 직원은 맡은 역할에 충실했던 건데 오히려 근무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었다고 대기 발령까지 당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농협의 대출 업무를 책임진 상무가 규정을 위반해가며 부인 명의로 셀프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은 한 직원의 내부 고발로 알려졌습니다. 대출 감독 업무 담당 직원은 지난 2020년 12월 문제를 파악하고 한 달 뒤 조합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지역농협은 보고 내용을 토대로 나흘 동안 자체 감사를 벌였지만 상무에 대한 징계나 인사 조치 없이 대출금을 조속히 갚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농협이 사건을 은폐한다고 판단한 직원은 셀프 대출을 벌인 상무가 계속 대출 업무를 맡으면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다며 상급기관인 농협중앙회에 보고했습니다. 감사에 나선 중앙회는 규정보다 8억 7천여만 원이 더 대출돼 해당 상무에 대한 형사 고소가 필요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직원의 내부 고발로 문제가 알려진 셈인데 정작 이 직원은 지난해 12월 대기 발령을 당했습니다. 사유는 농협의 부정적인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려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민원인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부당대기 발령이라며 구제를 신청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4월 위원회는 지역농협 측의 조치는 내부 고발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보인다며 복직과 함께 밀린 임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지역농협은 직원을 진호위 결정에 따라 복직시켰지만 여전히 대기 발령은 정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떠오르는 얘기가 같이 내부 제거 때문에 본인한테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 셀프 대출 논란을 일으킨 전직 상무는 지역농협 본점에서 징계도 없이 대출 업무를 맡고 있고 자신의 업무에 충실했던 대출 감독 담당 직원은 현재 마트에서 물건 정리와 배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국내 전세 사기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건축왕 남모 씨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 활동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하면서 372명에게 전세보증금 305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남모 씨 등 가담자 35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남 씨 등 18명은 사기 범행을 위해 체계적으로 직급과 역할을 나누고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 체계적으로 조직 관리를 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 활동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정권 전복을 목표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연 푸틴 대통령은 반란과 협박은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이 프리고진이 어디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육성이 공개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텔레그램을 통해 11분짜리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불의에 의해 이번 사태를 일으켰으며 러시아 병사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진격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중 실책을 저지른 이들의 책임을 묻고 싶었고 러시아군이 먼저 공격한 것이 방아쇠가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푸틴 정권의 전복을 목표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프리고진의 육성 들어보겠습니다. Мы шли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своего протеста, а не для свержения власти в стране. 프리고진의 육성은 지난 24일 반란을 중단한 뒤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그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를 통해 벨라루스로 가기로 했지만 러시아 남부 도시를 떠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의 연설도 있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반란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처음부터 유혈 사태를 피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하며 반란군이 별다른 저항 없이 모스크바 200km까지 신속히 진격할 수 있었던 데 대해 해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러시아에 얼마나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를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용병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하며 국방부와 계약하거나 집에 가도 된다, 아니면
벨라루스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반란에 이용당한 바그너 그룹의 지휘관과 병사 대부분이 애국자임을 알고 있다면서 마지막 순간에 멈춰 유혈 사태의 선을 넘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한 푸틴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Благодарю вас за выдержку, сплоченность и патриотизм. Эта гражданская солидарность показала, что любой шантаж, попытки устроить внутреннюю смуту обречены на провал. 푸틴 대통령은 쇼이구 국방장관을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장, 내무장관, 연방보안국장, 수사위원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놓고 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크렘린궁은 전했습니다. 이로써 프리고진이 맹비난했던 국방장관과 보안기관 등은 일단 신임을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번 반란에 서방의 첩보기관이 연루됐다는 추측이 있었는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러시아 내부의 투쟁일 뿐이라며 서방 첩보기관 연루설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앞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무장 반란에 서방의 첩보기관이 연루됐는지를 정보기관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장 반란 직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의 추가 지원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무장 반란 사태에도 우크라이나 전황에 단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보도에도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반격의 기회라고 보는 것 같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격전지인 동부 도네츠크 전선을 방문해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앞서 말야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도네츠크주 리우노피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드니프로강을 넘어서 남부 탈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친러시아 텔레그램 채널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헤르손시의 강 건너 마을 나치를 점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강 동쪽의 요충지로 진출했다는 겁니다. 이들 채널은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진격을 염두에 두고 교두보 마련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카호우카템 붕괴 이후에 생겨난 러시아 방어선의 약점을 노린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태현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우리를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가기에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고 시행 시점은 다음 달 21일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서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4년 가까이 이어진 우리나라 대상 규제는 모두 풀렸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악천후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디애나주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덮쳐서 1명이 숨지고 주택 수십 채가 붕괴됐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각 25일 밤 인디애나주 마틴 카운티에 있는 농가주택이 토네이도에 휩쓸려 집 안에 있던 남성 1명이 숨지고 여성 1명은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토네이도에 꺾인 나무가 주택을 덮치면서 인명피해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엘니뇨 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지구 기온이 상승하고 열대성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WHO는 엘니뇨 현상과 관련해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치쿤구니아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의 확산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혹서기 찜통교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마다 냉방비를 2,4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규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은 5,200여만 원에서 7,650만 원까지 늘고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여 가구에서 113만 5천 가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역시 가구당 4만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올리고 7월과 8월에는 노인, 아동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7천여 곳에 최대 50만 원씩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일반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도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부담을 줄여주고 전기를 아껴 쓰면 요금을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두고 나온 정부 지침,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일부 대학 입시 수시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행정을 처리할 때 이용하는 시스템, 4세대 나이스의 오류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교원단체는 업체 선정 과정부터도 의문이라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를 청구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 모임 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4세대 나이스. 이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시스템인지, 또 오류가 생기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짚어주시죠. 네, 이게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학생, 그다음에 교원의 신상 정보 등 여러 가지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아이들 출결, 평가 등의 이제 진로 진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입력되고 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이제 평가와 관련된 아주 민감한 정보가 여기에 업로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유출되어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고, 더구나 이제 저희가 1년 연간 교육과정에 의해서 정해진 시기에 이제 아이들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평가 문항을 준비하고 서로 이제 교차 검증하고 이러면서 이제 평가를 실시하려는 딱 요 시기에 이제 이런 사건이 터져서 평가 문항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 검증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더 걸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새로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추가 업무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입시와 관련된 일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매우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업도 원래는 정해진 날짜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원래 예를 들면 지난 어제 시험을 보는 학교에서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고 오늘 실시함으로써 이제 어제 수업이 새롭게 이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모든 교육 과정이 다 흐트러진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네, 현재 현장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사들이 행정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쓰는 시스템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스템 오류가 계속 속출을 하고 있고, 이게 기말고사를 연기하는 학교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연기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행정 정보 시스템에 그 문항지와 관련된 그 정오표라든지, 그다음에 그 집필평가 원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답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문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올리고 결제를 받고,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올려놓은 자료들이 다른 학교들에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낸 문제들에 대한 정답들이,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이런 시험과 관련된 것들은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걸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데, 교사들과 상관없이 시스템의 문제로 타 학교에서 있는 학교, 다른 학교의 그 기말고사 결과 정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안이 아주 심각하게 위배된 그런 상황에 노출된 거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래서 그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해당 그 시도교육청에서 시험을 연기하라고 이런 공문들도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시험 문항뿐 아니라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수시 전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3 학생들의 일정도 바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학사 일정들이 있고, 그 학사 일정뿐만 아니라 그 생활기록부를 입력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도 점점 뒤로 미뤄지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뭐 1학기 학사 일정이 끝나는 날짜, 그 다음에 2학기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날짜에 맞춰서 그런 그 생기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것들이 입력하고 또 입력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그 입력된 정보들이 잘 입력이 되어 있는지 서로 검증하는 과정들을, 오류들을 찾아서 검증하는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이런 시간들도 또 뒤에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다 엉클어지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특히 고3 학생들 대입 일정에도 현장에서는 크게 악영향을 줄 것 같아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사로도 일하시고 있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 들으실 것 같은데 시운행을 먼저 했거나 아니면 방학 기간 조금 더 여유로운 8월에 이렇게 개통을 하는 게 어떻냐라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불만이 클 것 같아요. 어떤 목소리들 나오고 있습니까? 원래는 3월에 개통을 하려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시기가 계속 늦춰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아마 뒤로 미루지 못해서가 아닌가 싶었고, 관련돼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거라고 현장에서도 짐작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전문성 있고 관련된 그런 그 전산과 관련된 업무 능력이 좋은 그런 업체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들을 했었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런 오류들이 생겼을 때 사전에 시뮬레이션도 좀 거치고 공개적으로 여러 교원단체들이 참여한 상황에서 그런 시뮬레이션이 좀 이루어지도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그런 강행이 된 겁니다. 네, 결국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현재 이렇게 현장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산이 약 2,800억 이상이 쓰였습니다. 사업 초기에 이 업체가 선정될 때 현장에서 많은 의구심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정당한 경쟁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이제 군과 관련된 이런 정보 시스템 입찰에서 해당 업체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업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었는데, 이 업체가 그대로 그냥 선정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다른 정부기관과의 관련되어서도 문제를 일으킨 업체가 수백만 학생들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있는 중요한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사업에 선정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만큼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 정도 시스템밖에 만들지 못한 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육행정 시스템 오류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천경호 실천교육교사 모임 회장 연결해 알아봤습니다.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마전선이 물러나면서 서울은 잠시 맑은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기승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8도까지 올라 있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기 쉬운 날씨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한 비만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제주도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돼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 많은 곳에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많게는 7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륙은 오늘과 내일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삼척과 영남 지방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오늘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29도, 대전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까지 남해안 부근에 머물다 목요일인 모레부터 다시 내륙으로 북상하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구름 사이로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내륙 대부분 지역에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